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4월이 꽃가루가 날리던 시절, T.S. 엘리오트의 잔인한 날 4월이 지나가고 5월이 들어가서 제 목청도 좀 좋아졌고 알러지도 다 사라졌습니다. 5월 1일은 메이데이가 돼서요. 제가 우리 일하는 사람들도 쉬어야 하니까 하루 빠지고 월요일 오후에 이제 며칠 만에 만났는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말까지 저희들이 질문에 답변을 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액션과 행동, 다른 발언을 통해서 이 양반이 우리들의 질문에 사실상 답변을 안 하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 사실상 거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중에서 선거권을 가진 한 4,400만 정도 중에 아마 마음속으로는 2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엉망으로 부정으로 얼룩졌다는 걸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은 이건 배임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여러 가지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는 어떤 가련함도 들고 해서 앞으로 모든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를 이렇게 조작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멤버들입니다. 여러분이 공병호 박사나 등등의 여러 사람들 방송을 보면 너무도 명백하지 않아요? 너무도 명백. 오늘 아침도 또 큰 사건 터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입이 1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만들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부정부패를 파헤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사건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그 마지막 고비, 소위 말해서 옛날 프랑스 전선에서 나오는 마지노선을 넘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전투. 이것을 이기면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한 입장에서 편안하게 순항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 부정부패의 음모를 파헤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부정부패 음모를 만드는 파쇼 세력의 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양 갈림길에 있습니다. 1952년에 그동안 그 사이에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1952년에 김약수의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회 안에 북한을 추정하는 세력이 사전에 발각돼 가지고 일망타진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봐서는 특별하게 어떤 북한이나 특히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의 연관성이 있었다기보다는 항일운동 시대에 자기들이 어떤 청년적 열정으로 가졌을 어떤 막스레니니즘을 북한 사회에서 하듯이 남한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입장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낙천적인 그런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새에 비하면. 아니, 그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입니까? 70년이 넘어서 72년. 근데 일반적으로 세계사의 변천을 보면 옛날 중세시대는
100년을 세기를 단위로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근대에 들어와서는 70년 전후를 해서 세계의 역사와 조류가 바꿔진다 하는 것이 사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를 들자면 1912년에 막스 레닌주의를 표방하는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어요. 그로부터 공산주의가 뭐 상당히 많은 세계를 석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동굴아파, 남미, 뭐 소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1970년이 지난 1980년대에 들어서서 공산주의가 차체 모순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뭐라고 할까? 소비에트 유니온의 최후의 지도자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구소련의 체제가 앙시안 레짐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막스 레닌이 주장했던 공산주의 이념이 궤도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소련은 공산주의를 공식적으로는 버린 셈입니다. 자유, 완만한 사회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듀마라는 국회도 있고 또 그 인민들의 어떤 대의기관도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선거가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부정부패 선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민주 국가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로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도 5억 7천만? 그렇지? 이번에 총선거를 하는데 5억 7천 명인가? 8억 7천 명. 제가 확인해 봐요. 선거를 하여간 며칠 동안 계속을 해요. 그런데도 적어도 그 선거 자체에서 표를 갈아 넣었다거나 부정선거를 하거나 시비는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인도는 영국이라는 식민지 치하에서 영국 식민지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좀 온건했습니다. 모디스트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프랑스 치하의 식민지나 일본 치하의 식민지인 조선 이런 데는 굉장히 가혹한 압정에 시달렸지만 영국은 나름대로 식민지 인도에다가 민주주의를 보급하려는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도의 참 유명한 지도자 자와랄 네루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 이런 위대한 지도자에 의해서 그들은 산업화, 인더스트리라이제이션을 하기 전에 우선 리버럴 디모크라시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완만하고 성장에 늦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와서 드디어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인도도 세계 강력한 나라의 하나로 등장하고 이제 민주주의는 굉장히 성숙돼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잘 성숙돼 있어요. 5억 7천인가 7천만 9억 7천. 하도 많아서. 그 인구가 13, 14억으로 중국을 초월했는데 선거 인수가 9억 7천만이에요. 상상됩니까? 한 일주일 가까이 긴 시간 동안 전 인도 대륙에서 투표를 하는데 부정선거 얘기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의미에서 인도 사람들은 훈련 그리고 최소한도의 그 도덕성 거짓말하고 조작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용납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총리가 3선 노리고 있는데 아마 큰 문제 없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1952년에 그 사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72년 만에 엄밀하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하기까지 70년 동안이죠. 2022년에 등장했으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결정적인 브레이크가 걸린 거야. 이게 뭐냐? 표를 관리하고 찍고 하는데 공정성, 정확성, 이것이 일부 세력에 의해서 조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때 이승만 치하 말기에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전유상 의원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 양반의 선거구에 인구보다도 투표인 수보다도 더 많은 104%의 투표가 나와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최인규 내무장관이 처형당하고 홍진기 당시 법무장관이 감옥소에 오랫동안 옥고를 치르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 후보 자신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는 조병옥 후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단독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선이에요. 문제는 이기붕 부통령 후보와 장면 부통령 후보가 죽기 살기로 이거 그냥 걸고 싸움을 했는데 장면 씨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기붕 씨가 그걸 이기려고 무리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한민국 건립 후에 최초의 국민적 혁명, 그 4.19 아닙니까? 그 4.19가 바로 선거 부정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박영양인가 박용록인가 35억 사기를 쳤다거나 무슨 사카린 밀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남미에서는 이제 생활식품 이런 거에 떨어져 가지고 그 루팅이라고 해서 그냥 가난한 서민들이 막 식료품점을 그냥 약탈하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는 하지만 이것이 국가를 전복하는 정도의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남미나 중동이나 에집트나 이런데 정권이 바뀌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선거 부정은 그런 예로 보자면 혁명이 일어나고 몇 번 일어나고 남을 만큼 엄청난 부정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대통령께서는 이걸 나 몰라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선거 부정의 문제가 그 사전선거에 있다는 거 뻔히 아실 텐데 이번에도 사전선거 열심히 일하고 막 독려를 하고 이건 지금 어느 나라 사람 국회의원인지 어느 나라 사람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지는 정치적 성향,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많은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약간 아쉬운 점은 있지만 소위 비판적 지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보다 몇 배는 낫지 하고 찍었어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혁의 문제에서는 특별하게 큰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김광일 쇼를 봤더니 모자를 탁 쓴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인데 그 사람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열심히 옹호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슨 부정선거 대장동 같은 사건을 벌여서 무슨 돈을 훔쳐 먹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어디 가서 나쁜 데서 술 먹고 땡깡을 부렸습니까? 하고 쫙 들더라고요. 드는 게 전부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일. 그런 거 없어요. 술 좀 좋아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것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뒤가 캥기는 게 있지 않느냐. 설사 제가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질문했던 것, 설사 좀 캥기는 게 있다 손치더라도 과감하게 지금 대시하는 것이 옳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뭉개요. 그리고 그제 영수회담 하는 걸 보니까 이재명이가 잔뜩 써가지고 와서 읽어요. 제가 듣기에도 거북사스러운 게 많더라고요. 인상을 찍고 책상을 한 2번 옮기고 인내심을 가지고 듣고 그 다음에 한
한 뭐 2시간 가까이는 주로 공개되지 않는 대화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한 80%를 주도했다고 하니까 할 말 다 했겠죠. 그리고 제가 그거 끝나자마자 이번에 성과가 있다면 의료 분쟁 이 문제에 대해서 정원 그 확대하는 거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지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적어도 그것은 옳은 방향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의료 분쟁이 이렇게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여간 그건 선거의 전략으로서는 별로 현명한 것이 아니었어요. 옳아요. 선거 후에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간에 그것 때문에 좀 손해를 봤다고는 하지만은 그것이 꼭 윤석열의 과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김경재의 세상 읽기라는 칼럼 제목으로 해서 어느새 보니까 엊그제까지 299번 오늘 300회입니다. 300회니까 꽤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근사하게 좀 얘기하고 싶고 국민에게도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대통령도 축복해 주고 싶고 나라에 좋은 화창한 봄날 같은 그런 정치를 좀 찬양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은 막바지에 걸렸어요. 막바지에 걸려서 심지어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그걸 좀 지지했던 사람들 거의 다 많이 돌아섰습니다. 예를 들면 정봉원 목사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돌아섰어요. 왜? 너무도 분명한 부정선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윤비어천가 많이 불렀죠. 그 양반이 한국 정치에 옳든 그러든 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건 맞아. 근데 그 사람도 돌아섰어요. 왜? 지지를 할 명분이 없거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고독한 자기 길을 가셔야 합니다. 어제 오늘 현재 보세요. 외국으로 살짝 얘기를 돌릴까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그 가자 지구에 그냥 그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그냥 씨를 말라버리려고 전쟁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미국의 젊은이들이 자기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자기 국민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 그리고 또 LA의 명문 UCLA 여기서 전부 들잖아요. 왜 미국 정부는 네타냐후 그거 못 막느냐? 아니 네타냐후 이스라엘만이 거기서 꼭 말뚝박고 천년만년 살아야 한다는 거지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이 해외를 망망하는 동안에 그 땅에서 뿌리박고 살던 사람이 팔레스타인이요. 그래갖고 막 끌려가고 막 격렬한 데모가 벌어져. 아마 파장은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 민족의, 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엊그제 4.19 강연하는 한강 포럼에 강연하고 난 다음에 그 관계자가 강연 요지를 좀 요약해서 좀 써달라. 그래서 또 그냥 간곡하게 요구해서 A4 용지 2장으로 적당히 쳐서 엊그제 보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와 MZ세대들은 자기의 직장, 자기의 애인, 남자 이성 친구, 그리고 자기가 살 집,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위에 머리 하얗게 된 자기들의 선조들인데 이 사람들 이래가고 대한민국 어떻게 끌어갈까? 저는 굉장한 비탄의 마음을 금하지를 못합니다.
그 뉴욕 대학생들이 그 데모하는 거 보세요. 아니,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데모는 그냥 대접 하나도 걸리잖아. 이 나라가 희망이 있을까? 그래서, 굉장한 절망감을 가집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아주 보잘것없는 성적이었지만 윤석열과 대선에서 붙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시에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던 어떤 당, 국민혁명당에 정식으로 경선을 붙어서 제가 떳떳하게 후보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전 목사가 미국을 갔다 와서 윤석열하고 타협합시다 하고 나오는 거야. 아니, 어떻게 타협을 하잔 말이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그쪽에 세력이 세고 하니까 뭐 적당히 뭐 어떻게 합시다. 그때 이제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쑥스럽습니다만은 서경석 목사 등이 주도하는 우파 후보 단일화 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꾸준히 그 주말마다 이렇게 그 지지도를 발표를 했는데 저는 뭐 그 처음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 국민혁명당 대표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고 난 다음에 우연히 그걸 보니까 안철수와 윤석열이가 그냥 왔다 갔다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저를 0을 처음에 집어 지로였어요. 빵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이 올라가도 한 달쯤 되니까 안철수가 빠지고 윤석열하고 제가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그게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이 되니까 제가 윤석열을 앞서더라고요. 뭐 이럴 수가 있나? 아마 뭐 컨벤션 그 이펙트라는 그런 거 있죠. 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그때 윤석열 쪽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우리 개인끼리 뭘 좀 하는 방법이 어떻소 하고 세 사람의 사절이 왔어요. 그중에 제가 아는 후배도 하나 있었어요. 그거 좋다. 그래서 3번 토론을 하고 한 번 여론조사로 끝내자. 여론조사 끝내는 방법은 제가 좀 비교적 잘 아니까 공평하게 정리하는 방법. 거기서 한 사람 그 여론조사 추천하고 이쪽에서 하나 추천해가지고 둘이 붙여가지고 거기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차별성을 내서 누가 더 표를 많이 얻었느냐를 합리적으로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목사가 와서 그쪽에서 장관 자리 6개 준다고 하니까 그냥 양보합시다. 여보시오 전 목사, 당신이 하나님이 계시하기를 김경재를 대통령 통일 대통령 만들어라고 주장했던 게 당신이 공석상에서 몇 번이나 얘기한 사람이 아니 내가 왜 윤석열이하고 그 타협을 해야 합니까? 장관 자리 6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아무리 감투에 열이 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윤석열 밑에서 장관을 할 군번이 아니요. 그러지 마시오. 그럼 장관을 임명하고 뭐하고 그 잘못한 건 내가 못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뭐 이상한 정치불명의 회의를 그 당에서 만들어 소집해갖고 나를 후보 자격을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요새 당신은 하나님 안녕하시오? 하나님의 입장을 바꿨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나이가 한번 태어나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내가 16년에 망명을 거쳐서 온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이 일기야 목사가 나를 잘라버렸다고 해서 내가 슬그머니 빠져? 그래서 내가 집을 접해서 끝까지 가서 제 재산이 망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사한 것도 여의도에 있는 제 집을 전세로 내주고 조금 줄여서 더 적은 데로 옮겨서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전 목사가 나한테 와서 무슨 딜을 하자 여보시오, 딜을 하기 전에 당신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사과를 해. 아니 나는 인간적으로 당신은 용서했어.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때 잘못됐다는 걸 공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당신하고 딜을 하든 뭐 토론하든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상호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렇게 일편단심민들레로 윤석열 창가를 부르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너무도 자기 정당에 표 얻는 걸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오늘 아침 보니까 막 내놓고 이제 뭐 윤석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 사람이 언젠가 뭐 하나 던져주면 또 하루아침에 확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만은 그러나 그때까지 정광훈의 입장 바꾼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새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하고 민경욱 전 의원이 이제 주도권을 잡아서 해요. 그런데 그 황교안과 정광훈에게는 은연 관계가 아주 심히 얽혀 있습니다. 그중 한 사건에 저도 개입되어 있어요. 제가 그 내용 디테일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길래 그 둘이를 좀 뭉치게 해라. 그래서 아니 그 의원님이 좀 그 나서서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80이다. 내가 64년 전에 청와대 앞에서 데모한 사람이다. 그때 거기에 있는 학생들 74명인가? 뭐 7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70명 이상의 우리 동료 학생이 총에 맞아 죽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내 이번에 또 앞장서기는 그러니까 니들이 해라. 나 뒤에서 후원하겠다. 그 대신 둘이를 잘 뭉치도록 해봐라. 필요하다면 나타나서 내가 연설도 해주고 그러겠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치적 결과물을 따려고 하는 그런 야심 나에게는 없으니까.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두 사람 이름으로 공덕에 전면 광고가 하나 확 넘어왔어요. 와, 이거 굉장하다. 봤더니 그게 좀 정체불명한 것으로 오늘 현재까지는 확인됐습니다. 어떤 독지가가 그렇게 자기의 그 희망상을 보태서 그렇게 광고를 냈다. 오늘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틀리면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 국민이 이 부정선거를 막지 않으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지거나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정치적 식민지로서 뭐라고 할까 사회주의적 어떤 공포 시대에서 시민으로 사는 그 곤욕을 불가피하게 치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회주의의 파쇼 독재의 식민으로 소위 북한의 김정은과도 수위를 다툴 정도로 아니 그보다 더 한심한 뭐라고 참멸국가라고 할까? 체제에서 조롱을 받을 민족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의 자유와 진실과 정의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앞장서서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뭐 어디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내부가 좀 꿈틀거린다고 합니다. 나는 거기에서 내부의 양심 고백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 현재까지 영국의 그 BBC 방송, 국영방송이죠. 우리나라 KBS 같은 거요. 미국의 NHK 그리고 일본의 NHK, 미국의 뉴욕타임스 이런 세계적인 주요 언론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쓰레기통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하는 그 BBC 방송을 비롯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큰 정치적 소요가 벌어질 것 같다. 근데 뭐 그렇게 될지 어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문제의 이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슨 한동훈이를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 선거의 모든 책임이 한동훈이가 잘못했다는 거야. 예? 그 뭘 잘못했냐? 김경률이 같은 이상야릇한 생각을 가진 놈을 그 비대위원회 뽑았고, 그리고 무슨 장해찬이를 잘라버렸고, 도태우 잘라버렸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엔 잘잘못이 덜어 있습니다. 덜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설명받기 어려운 내밀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장관 했던 수재가 하루아침에 나타나서 그만큼 열심히,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열심히, 그냥 어디 가면 그냥 악수를 하고 숨도 못 쉬어. 뭐 요새 몸이 좋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건강하게 되겠죠, 젊은이니까. 그 사람에게 이 책을 오는 거냐? 웃기는 일이야, 웃기는 거야. 예? 웃기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선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정하게 선거를 했다가 압도적인 다수를 국민의힘이 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땄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옵니다, 계산이. 그리고 정말로 웃기는 것은 52명의 낙선자들. 오늘 보니까 또 52명 늘어서 54명으로 됐어요. 계산을 플러스 2이 돼서. 그 사람들은 분명히 사전선거 때문에 자기들이 패배를 안게 됐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어. 눈치만 보고 있어. 왜? 시끄럽게 하면 당에서 고립되고 대통령이 탁 쳐다보고 있거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4년 후에 공천 받을 것은 아예 찬스가 없고, 그리고 또 그걸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외로운 고달픈 투쟁을 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집권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어디 가서 산하기업에 가서 사장도 하고 감사도 해먹고 살다가 또 4년 후에 다시 뭐 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 시야말로 이재명 세력과 윤석열 세력 간이 싸움을 굉장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호 공생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런 어떤 권력 과점의 카테고리, 카르텔을 깨지 않는 한 이 나라 역사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할까? 아니, 약점이 있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밀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선명한 얘기를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윤석열, 저 개인은 윤석열 타도에 앞장서겠어요. 왜? 윤석열을 타도해버리면 이재명이 올 거 아니야. 이재명이 오면 여기 국민 후보 세워가지고 적어도 선거 제도가 반듯하는, 지든 이기든 반듯한 선거 제도에서 사는 것이 옳은 거야. 예? 그거 해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그냥 어무름을 한 몇 년 지나가지고 저기 양산에 사는 문화아무개처럼 적당히 그냥 수행한 65명이가 거느리고 적당히 사는 그런 자세. 이것이 나라를 망치게 만들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예요? 정무수석도 또 뭐 검사, 법대 출신 만들었대. 그러니까 저쪽에서 서울법대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외국의 언론들이 무엇을 지적하느냐. 대한민국은 판사들이 망친다는 거예요. 판관들이. 어떻게 판관들이 1심에서 3년을 받은 사람, 2심까지 2년을 받은 사람을 무슨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내가 후속을 안 하고 나하고 걔들이 이제 막 선거치고 난리 쳐갖고 자기들 죄 하나도 없다 큰 소리 빵빵 치게 만든 게 이 나라 판사들이라는 거예요. 판사의 기본적인 도덕성이 없어. 권순일이처럼 50억 받아먹고 팔아먹어버려. 만약에 권순일이가 그걸 팔아먹지 않았으면 이재명은 감옥소에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판사들의 양심이 돼요. 그러니까 판사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니면 판사고 나발이고 그거 없이 그냥 차라리 독재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정치적 어떤 아노미 현상이라고 할까요? 정치적 무관심, 포기 현상이 와요.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배타적인 공생관계예요. 띄우세요, 이걸.
그리고 총선 참패의 책임은 한동훈이 아니라 윤석열이에요. 여기까지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네 번째, 이 모든 공작의 중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 중앙선거관리 그 인물 보여주세요. 네. 위원장 노태학은 2022년 4월에 김명수가 임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2028년까지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28년까지 이런 선거, 이런 조작은 앞으로 계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교체되지 않은 한. 그 다음에 상임위원 김필곤. 이 사람도 2020년 5월에 문재인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명수는 문재인이 부하니까 문재인하고 그리고 위원 중에서 사무총장 김용빈. 이 사람도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이가 추천하는 걸로 됐었죠. 2023년 7월에 됐고. 나머지 위원을 봅시다. 그 다음에 없어요? 안 했어? 하철은 밑에는 안 썼어? 그래, 원래 선고, 여기는 안 썼구나. 위원이 김장보 위원, 2019년 3월 17일인데, 이것도 김명수가, 지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승택, 이승택도 2020년 3월 19일 날, 문재인이가 떠나기 전에 임명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위원 정운수, 마찬가지로 문재인이가 시킨 사람이고, 그리고 조병현 조병현은 2021년 1월 7일 국회에서 이게 국민의힘으로 하나 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조성대는 더불어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박순영이 있죠. 박순영도 2021년 3월 17일 날 해서 이건 김명수가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남태진은 22년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이 체제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차치고 보자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깨부시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그걸 가지고 막 총기에 들어가서 잡고 체포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전선거를 조사를 해라는 거야. 여러 사람이 보여요. 딱 그거 한 몇 개만 조사해보라는 거야. 왜 그것을 윤석열이가 못합니까? 대통령이. 예? 아니, 윤석열은 제3의 언론이나 유튜브를 전혀 안 보는 겁니까?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내가 계속 보내요. 이제는 안 보내겠어요. 일자가 있다가 보면 딱 없어지는 거 있죠? 안 보내겠어요. 이 양반이 안 보는 거예요. 이 들끓는 민심을 알지를 못해가지고 무슨 놈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다고 합니까? 예? 그리고도 뻔뻔히 앉아서 뭐 대통령을 한다고 어쩌고, 아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웃기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나가기 위해 정책적 조언을 좀 하자면, 김건희 특검 못할 게 뭐 있어요? 별로 큰 죄도 아니던데? 왜 그 쩔쩔맵니까? 그거 모르는 거 다른 거 있습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 그게 뭐가 그렇게 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그리고 누구 추천했다는 문제. 그거 그렇게 죽기 살기 죄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검증해봐야 아는 것이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해야 할 거, 안 해야 할 거, 그거 왜 못합니까? 그리고 오늘 비서실장이 나와서, 검수완박 만들어가지고, 공수처 니들이 만들어가지고, 공수처 무시하고 또 특검하자고 한마디 하고 갑니다. 그것도 세게 해야죠. 이게 자기 모순 아닙니까? 자기들이 실컷 만들어 놓고 그거 무시하고 특검하자고. 이게 의회 독재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총무 뽑는데 선거도 없어. 이재명이가 지명이가 다 되는 거야. 완전히 이 나라는 실제로 이재명의 나라야. 예? 이렇게 만든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어. 그래서 내가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공생관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언젠가 나 같은 사람들, 나와 비슷한 정열과 이상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진짜로 노력하고 그런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오늘 이 현재로 나는 공식적으로 윤석열은 포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만간에 윤석열을 포기하는 사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외국의 언론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재명 세력과 보수 세력에서 합동으로 탄핵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뜨겁게 이 사태를 보아주십시오. 우리의 자손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정치를 그냥 놔둬. 이거 뭐 중세시대에 무슨 옛날에 무슨 똥강아지 같은 옛날 중세 독재시대도 아니고 이게 대명천재, 이게 뭡니까? 눈 가리고 아무도 정도 문제지. 좁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했습니다. 계절의 여왕 시인 노천명이가 노래하던 계절의 여왕 5월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로만 듣던 경의선의 그 옛날 철로길, 그 숲속 정원길을 한번 걸었습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도시 만들고요, 뭐 꾸미고 하는데 저는 전 세계에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만 서울만큼 좋은 데가 없어. 굉장히 좋아요.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그런데 다 괜찮아. 장사도 얼마나 잘합니까? 이재용이 보세요. 장사, 이재용이 그냥 바이든이 쩔쩔매잖아요. 그래, 정치 하나만 개판이야. 뭐 이건희는 뭐 삼류라고 사류라고, 삼류 사류에 들지도 않은 개판이야, 개판. 이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부릅뜬 눈으로 자세히 보고 비판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